녹화를 하고. 자, 오늘 로스팅 과정을 다 한번 보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지난번에 문제를 냈던 풀이를 제가 여러 일정에 밀려서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서야 영상 문제 풀이를 했는데, 제가 뭐 좀 서둘러서 이 로스팅과 관련된 문제도 또 출제를 해서 여러 선생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서 어, 커피 입문학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아셔야 될 커피 로스팅 분야에 대한 이론을 문제를 좀 풀면서 다시 복습을 좀 해보시는 그런 과정을 갖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좀 속도를 좀 뒤로 갈수록 슬라이드가 좀 짧기는 합니다. 로스팅 프로파일 보겠습니다. 또 다시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프로파일이 한 화면에 다 보이는지 채팅방에 좀 글 좀 남겨주십시오. 아, 예, 다 잘 보이시죠? 자, 이제 이거를 볼 줄 아는 것을 로스팅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이제 구별을 하는데, 사실 그림이 좀 근사해 보이게 하지만 이 그림은 아무런 뭐 사실 정보가 없다라고 말 정도까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곡선 자체가 예, 좀 세밀하게 그려져 있죠. 자, 이제 색깔이 요 때는 요 색깔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색이 바뀐다. 오늘 제가 스콘라우체까지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이 로스팅을 다룰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스콘라우 책을 가지고 책 한 권 전체에 제가 사진만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런 거를 할 때 오늘 수업 내용과 다음 주에 수업 내용이 로스팅들을 많이 어려워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니까, 여기서 볼 때에는 큰 방향성은 색깔이 녹색에서부터 이제 바뀌면서 슈가 브라우닝 반응을 거치면서 갈색이 나오고, 아니 그렇죠, 갈변 반응을 통해서 마이야르 리액션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캐러멜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진한 색깔이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프로시티라고 되어 있는 데가 요 지점이 뭐냐면은 1차 크랙이 완전히 끝나서 1차 크랙이라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굳이 설명을 드린다면 로스팅을 할 때 틱틱 소리가 나오는 부분이고, 로스팅 할 때 소리가 두 번 나와요. 두 번 나온 건 푸시티가 지난 다음 이제 요 단계에서 푸시티가 지나고, 푸시티라고 얘기하면 이제 2차 크랙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는, 왜냐하면 틱 소리가 갑자기 나는 게 아니라 한번 앞서서 틱 소리가 약간의 소리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또 한참 있다가 이제 2차 크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앞에 틱하는 소리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지만, 약간 이제 소리가 나려고 하는 그런 소음이 들리는 지지 지지 이렇게 하는 소리가 날 때 우리가 그 단계에서 뽑는다 그러면 걔가 푸시티고, 소리가 안 나더라도 그게 나온 다음에 이제 소리가 날 것 같다, 틱 소리가 난다 할 때 빼면 빠지면서 이제 2차 크랙이 진행되기도 해요. 즉 대부분 요즘에는 로스팅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름이 나오거나 이렇게 하는 단계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진하게 하게 될 경우에는 산업적으로 기름을 많이 뽑아야 될 때 쓴다거나, 그거를 마시는 쪽으로 이렇게 플리카보네이즈, 여기 보면 플리카보네이즈라고 하는 거, 카보네이즈라고 하는 것은 탄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카보나이즈드라고 하는 것을 직역하면 모든 것이 다 탄소화됐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다 재가 됐다. 재가 됐다는 얘기는 탄소만 남고 다른 것들은 다 사라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맛도 없는 거예요. 그냥 흑연, 연필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바로 카보나이즈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실물 사진으로 보면 실온했을 때의 사진이고, 130도가 돼가지고도 노란빛이 보이죠. 이럴 때 노란빛이 보이는 건 우리가 마이야르 리액션에 의해서 생기는 노란빛이 아니에요. 이때는 수분이 날아가면서 반사빛의 파장이 노란빛 쪽도 반사가 돼서 노란빛으로 보이는 거고, 이제 160도가 돼서 이런 상태, 160도가 되면 마이야르 리액션이 일어나거든요. 마이야르 리액션은
커피에 들어있는 NH기와 COH가 결합을 한다는 것. 그리고 170, 180이 되면 이제 색소, 멜라노이드이 많이 생기면서 반사빛이 달라지죠. 이렇게 색깔이 달라지는 이 색깔이 나온 다음부터는 절대 이제 커피 로스팅을 할 때 냄새를 맡으시면 안 돼요. 요 노란빛일 때까지는 냄새를 맡으셔도 좋아요. 하지만 갈색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때는 이제 일산화탄소, 포름산, 이산화탄소 흡입하면은 우리 생체 조직에 좋지 않은 날카로운 가스 성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한두 번 뭐 마시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혹시라도 로스팅을 할 때 습관적으로 그때 그 갈색이 된 다음에도 계속 냄새를 맡는 습관을 가지신다 그러면은 굉장히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진해지면 이때부터 뭘 봐야 된다? 색의 진하기와 뭐다? 주름이에요. 여기 콩에 있는 주름, 이 주름이 펼쳐져야 돼요. 지금 얘 온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온도는 온도계를 어느 정도 깊이에 꽂았느냐에 따라서도 같은 로스틱이라도 온도가 달리 표현돼요. 그러니까 얘를 콩이 받는 온도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적고 있는데 로스팅에 따라서는 실제 콩이 받고 있는 온도와는 달리 온도가 달리 나타날 수 있으니까 진행 과정이 이렇게 된다. 내가 갖고 있는 로스팅기는 180, 170을 표시할 때가 아니라 뭐 얘는 150을 표시할 때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이게 서로 상대적인 거지 절대치의 온도는 아니다. 주름, 제가 갖고 있는 로스팅기 같은 경우에는 180 정도가 되면 주름이 완전히 핍니다. 어, 주름이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부터는 색깔이 갈색이 되면 냄새를 맡지 말고 외관을 보고 이제 주름이 펴진 다음에 2차 크랙 쪽으로 다가가면서 또 뭘 받아요? 반사빛을 보는 거예요. 얘보다 얘가 반사빛이 더 있죠. 이 반사가 됐다라고 하는 거, 하얀 빛이 보인다는 건 이제 기름이 바깥으로 밀려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얘가 팽창이 되면서 커피 세포가 느슨해지고 셀 멤브레인, 세포막에 있던 기름들이 내부에 있는 압력에 의해서 바깥으로 밀려나고 그래서 바깥으로 기름이 위에 표면 쪽으로 올라왔을 때 그 기름에 의해서 반사빛이 나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1차 드림용이라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차 크랙이 거의 이제 시작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저는 요 지점에서 드림용을 뽑아내겠습니다. 요 지점에서. 자, 그 다음에 1차 크랙이 끝나고 나서, 가스가 빠지고 나가면 이제 기름이 더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기름이 막 나오다가 안에 균열이 일어나면서 내부에 2차 크랙이 한 이 정도에서 벌어질 거라고 보고 2차 크랙이 생기면서 기름이 겉면으로 많이 새어 나오죠. 이 정도가 되면 새카매지면 카보나이즈드, 탄화가 된 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이제 커피를 볶을 일이 거의 없으신 거죠. 자, 다음 두 번째 거 보시겠습니다. 어, 어. 그다음 두 번째 거는 이제 테이스팅이죠. 이제 커피를 구조할 때 이 지금 그 슬라이드는 굉장히 구조가 좋습니다. 항상 그 다음 수업을 시작할 때는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그런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고, 습식 방법, 내추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맛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었죠. 자, 여기 뭐 가공법을 갖다가 강의하기에도 이 슬라이드는 굉장히 적절해 보입니다. 음, 어? 이런 통에다가 넣고 뭔가 압력을 가한다. 이건 다 에너로빅 퍼멘테이션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는 뭐냐면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부분을 갖다가 통에서 발효가 이러면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를 바깥으로 배출해주고 바깥에 있는 공기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든 그런 장치인 거죠. 자, 왜 로스팅인가? 지난 앞선 시간에 모두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쭉 보여주고 있고, 자, 이제 테스팅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로스팅, 물론 이제 커피 테이스팅 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스팅 과정에서 테이스팅을 받는 것은, 배우는 것은 로스팅의 결과가, 로스팅의 어떠한 부분들이 조작을 어떻게 했을 때 맛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개연성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커피를 볶는 사람들이 맛이 중요한 이유는 뭐죠? 자기의 로스팅 기법을 조절하기 위해선 맛을 모르면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외관을 가지고는 로스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 맛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로스팅의 거의 모든 것입니다. 맛을 모르고 어떻게 불 조절과 시간 조절에 대한 욕구가 생기겠어요. 맛에서 문제점이 포착이 될 때 로스팅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맛이 항상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맛이라고 하고, 목 뒤로 넘어갔다가 기도를 타고 다시 올라오는 것을 역류, 그래서 이것을 레트로노잘 아로마라고 얘기를 하고, 입안에 입을 담고 할 때 입안에서도 여기를 팰렛을 뚫고 올라가는 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또 노즈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정확한 얘기가 아니고, 중요한 건 입에 들어와서 미각, 혀가 작동되는 가운데 입안에서도 느껴지는 향들이 있다. 그중에 상당 부분이 레트로노잘, 입안에서 보면은 삼키지 않더라도 이게 뒤에 후각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거기로 역류해서 올라가는 것. 그래 결국은 후각과 미각이 동시에 포착될 때 우리가 플레이버라고 하고, 최근 논문에는 이제 이제 얘가 혀인데 여기 혀에서 느껴지는 질감도 플레이버의 영역에 포함시킨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맛을 갖다가 보실 때에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그 투명한 잔에다가 드셔서 색깔도 좀 보시면서 정보를 포착하고, 예를 들어 가장자리가 노란빛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같은 콩이라고 할 때 로스팅한 지 시간이 지나면 옐로빛이 나와요. 색깔이 약간 페일해지죠. 엷어진다는 거. 그리고 이건 커피 테이스팅에서 나중에 저희가 다루게 될 텐데 5대 지표, 향과 맛과 바디라는 게 무게감, 질감을 의미하고, 플레이버는 혀와 코가 동시에, 여운이라고 하는 것은 삼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느껴지는 그 맛의 밸런스나 혹은 그 무거운 물질들이 점막에 늘어붙어서 불쾌감을 유발한다. 그거는 좋은 커피가 아닌 거죠. 무거운 물질들을 체크하는 건 뒤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죠. 얘가 만약에 곱다 그러면, 열이다 그러면 앞에서 느껴지는 그런 고운 향미의 느낌들이 길게 이어지는데, 가라앉거나 아니면 혹은 탔거나 아니면 디펙트에서 커피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물질이 있거나, 아니면 커피를 볶은 지 오래돼서 향은 사라지고 향기 성분이 부족할 때에는 미각적인 것이 더 어필되거든요. 그럴 때는 거친 느낌으로 나올 수 있죠. 미각을 건드리는데 향이 없다. 그건 다 자극일 뿐입니다. 미각을 건드리는데 향이 있다 그러면 그때야 이제 과일을 느끼게 한다거나 캐러멜을 느끼게 한다거나 하면서 이렇게 정서적으로 좋게 느껴지지만, 향은 없고 맛으로만 어필한다 할 땐 그게 뒤쪽에 남는 것은 쓰거나 거칠거나 마르거나 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커피가 갖고 있는 향미의 풍성함이나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포함시키는 지표이니까 우리가 커피를 마시고 여운을 평가하는 데는 보다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간의 순서대로 향, 어시디티, 바디, 플레이버, 애프터 테이스트를 느끼는 거, 뭐를 우리가 커피 테이스팅에서 배워야 되고, 로스터들은 이걸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됩니다. 미각이라고 하는 것은 혀에서 느껴지는 거, 이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단맛, 짠맛, 감칠맛, 신맛, 쓴맛. 여기서 감칠맛을 느끼기가 굉장히 모호하고 힘들죠. 얘는 혼자 나타나기보다는 백그라운드처럼 이렇게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감칠맛이 향미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건 많이 먹게 만들어요. 자, 우리가 진화적으로 볼 때 많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많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경쟁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그 먹을 거가 있는데 쉽게 맛에 질려서 먹지 못한다면 그거는 자연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짠맛이 있을 때 짠맛이 약간 있을 때 더 많이 먹죠. 물리지 않아서. 이게 또 맛에 다 영향력입니다. 감칠맛 같은 경우에도 몸에 좋다라는 느낌을 줘서 더 많이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미료입니다. 우리가 어, 된장, 뭐 장국을 먹거나 뭐를 할 때 그냥 먹으면 칼칼하고 짜고 신맛이 있어서 그렇게 입이 확 땡기지 않지만 감칠맛, 그 조미료가 딱 들어가면 맛이 확 좋아지면서 얘를 더 먹게 되죠. 진화적으로 거기에는 단백질이 있다. 더 영양가가 높은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관능이 더 추구하게 만들었다. 예, 그런 의미로 감칠맛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커피에서도 감칠맛이 있는 커피가 과연 더 많이 우리의 입맛을 당길지는 그거는 의문이고, 더군다나 지금 오늘 로스팅 시간인데 로스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감칠맛을 상대적으로 더 표현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문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추정컨대 감칠맛은 산미와 경쟁을 벌일 때 인상적이지 않아서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산미를 톤다운 시키기 위해서 로스팅을 좀 길게, 음, 산미를 약간 좀 억제하고 뒤에 맛을 나타나게 할 때, 그때 너티함이라든가 혹은 뭐 초콜릿한 그런 느낌 속에 그런 지방의 느낌과 함께 감칠맛이 거기에 섞여서 우리의 관능에 포착될 가능성도 있다. 사실 이 테이스팅하는 시간이 굉장히 재미있고, 근데 이거는 테이스팅은 커피를 마시면서 해야지만 재미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커피 테이스팅이 커피를 마시는 것이 없다라고 할 때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잘 알아야지만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과정 중에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하고 있는 대학원에 내주는 과제물이 있는데, 그 과제물을 한번 같이 풀어보셔도 좋고, 아니면 제가 감각 용어만 가지고 따로 이 우리 이번 과정 내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수준이라면 커피 제일 지금 뭐랄까 간절한 것이, 커피를 딱 마셨을 때 이 맛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아는 것이 제일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커피 산지를 가는 거거든요. 커피가 어떤 과정에서 켜 나가고 있고, 커피에 달려있는 꽃은 무슨 향이고, 또 커피 열매를 땄을 때 거기서 느껴지는 향들은 뭐고, 커피 체리를 입에 담았을 때 이제 그런 것부터 우리가 관능에 다 새겨져 있어야 이 한 잔에 담겨 있는 커피를 제대로 묘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더 잘. 그래서 아마 이제 오리진을 찾게 되는 건데, 그런 기회들도 여러 선생님께 있으시면 꼭 체리를 갖다가 한번 보시고 가공하는 그 과정도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감각 용어 요번 과정 중에 꼭 한번 다루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그냥 넘어가겠어요. 맛의 역지. 이건 다 휴그레이더 이런 과정에서 했던 건데 다 설명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이런 화학적인 얘기들. 사실 이 테이스팅은 이게 중요하죠. 미각이 중요할까, 후각이 중요할까? 둘 다 중요하죠. 자, 그런데 에, 미각과 후각이 중요하다고 할 때는 따로 먹는 것을 생각하는 건 아닐 거예요. 똑같이 입에 머금었을 때 이 커피의 면모를 알기 위해선 입에 머금었을 때 미각이 중요하냐, 후각이 중요하냐? 사실은 따질 이유도 없죠. 왜? 미각과 후각이 동시에 작용하죠. 우리 그때 그걸 뭐라 그랬죠? 플레이버, 향미라고 했죠. 그러니 미각이 더 중요해요? 후각이 더 중요하면 둘 다 중요하다. 왜? 향미라고 하는 속성이 있다. 오히려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미각이 중요할까요? 후각이 중요할까요? 라고 질문하면 질감도 중요하다란 말로 대신하면 됩니다. 미각, 후각, 질감 얘를 합쳐서 모두 향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향은 맛이 우선돼야 존재된다는 것이다. 자, 코를 막고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가 아무 맛을 느끼지 못한다. 그것 때문에 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자, 근데 향만 있고 맛에 느껴지는 질감이 없으면 맛이 좋은가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우리가 밥을 할 때 모래알처럼 느껴지는 질감이라 먹을 수 있나요? 그렇죠. 질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응? 질감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진화했습니다. 혀에 감기는 느낌, 혹은 가벼운 느낌. 근데 거친 느낌, 마른 느낌은 몸에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관능은
이렇게 뭐가 더 중요하냐는 것은 스토리텔링인 거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각각이 모두 중요한데 모두 다 함께 느껴지는 플레이버, 향미, 이것이 종합될 때 어떻게 느껴지는지가 중요하다. 우리는 이 종합된 향미를 알기 위해서 향을 따로 공부하고 미각을 따로 공부하고 질감을 따로 공부하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겪는 건 얘들이 따로따로 들어오지 않고 모두 한 번에 우리한테 다가오게 된다. 응? 그것이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플레이버는 맛 플러스 향,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이것도 슬라이드도 이제 바뀌게 될 텐데 여기다 플러스 촉감이 들어가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채성 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입에 들어왔을 때 입안의 점막에서 느껴지는 물리적인 감각을 우리가 채성 감각이라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향미는 맛 플러스 향 플러스 채성 감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로 업그레이드가 됐죠. 텍스처. 예, 아주 좋은 슬라이드예요. 최신의 것이 다 반영이 돼 있네요. 자, 이제 로스팅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요 빨간색, 이거는 이제 여러 번 보시게 될 텐데, 이거는 로스팅 하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이미지로 기억을 해 놓아야 돼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자, 먼저 신맛을 볼게요. 빨간색. 신맛은 X축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하게 볶이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로스팅을 시작을 해서 로스팅이 쭉 진행이 되면 진하게 볶여지는 과정을 X축은 얘기하는 것이고, 위에 Y축은 각각의 그래프들의 정도예요. 위로 올라갔으면 크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빨간색의 어시디티 X를 보면 앞부분이 제일 커요. 그죠? 점점 더 로스팅을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이때가 바로 이제 거의 1차 크랙인 상황입니다. 1차 크랙이 지나가면서부터 커피에 담기는 신맛은 계속 줄어들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로스팅을 진하게 할수록, 로스팅을 길게 할수록 신맛은 일정 부분 1차 크랙까지는 증가하다가 1차 크랙이 넘어서부터는 줄어든다. 자, 두 번째, 이 남색 한번 볼까요? 이 남색은 어로마, 향입니다. 향은 당연히 앞부분부터 커피를 볶기 시작하면 생도에 있는 전구체들이 향기 성분이 돼서 쭉 발현이 되니까 양이 늘어나다가 어느 정도 가벼운 물질들이 다 향으로 바뀌어진 다음에 1차 크랙이 넘어서서 소리가 좀 잔잔해지는 휴지기쯤 되면 그때부터는 얘도 똑같이 이젠 더 이상 날아갈 건 다 날아가 버리고 향들은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무거운 물질들만이 원두에 남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다음 녹색은 바디예요. 바디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우리가 얘기할 때 기름이 나올 때 바디가 커진다라고 얘기해요. 자, 계속해서 로스팅을 하면 할수록 무거운 물질들이 만들어져서 1차 크랙이 지날 때까지도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2차 크랙 정도 되면 기름이 나오고, 이때부터 이제 탄화가 되면 기름마저도 타니까 쭉 사라진다는 거죠. 얘는 오른쪽이 로스팅의 완성이 아니에요. 로스팅 완성은 거의 이쯤에서 끝나는 것이고, 얘는 실험적으로 계속 볶아본 겁니다. 완전히 탈 때까지. 그러니 바디는 이렇게 바뀌고, 자, 그다음에 뭐예요? 다크 로스트 플레이버니까 2차 크랙이 끝나고 나서 이때부터는 이제 이제 탄 느낌이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놓고 볼 때 로스팅을 어디에서 끝나는 것이 좋을까요? 앞에서 이쯤에서 끝난다 그러면, 자, 여기 제 화살표가 보이시면 여기서 끝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쯤에 빼면 그 커피의 맛은 바디는 요 정도로 낮고 향기 성분은 요 정도이고 그다음에 산미는 높다. 자, 그러니 커피를 볶을 때 이 그래프만 가지고 어디에서 커피를 배출하는 것이 가장 커피 맛을 잘 표현되고 좋을까요? 라고 한다면,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향 그래프를 보시는 겁니다. 향 그래프가 가장 절정에 있는 순간, 요 순간에서 커피를 빼겠습니다라고 하면 바디도 어느 정도 적절하고 산미도 날카롭지 않고 어느 정도 내려오는 데다가 커피에서의 향이라고 하는 것이 정서에 끼치는 영향이 제일 크죠. 네, 그래서 이런 그래프에서 언제 배출하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향 성분이 가장 많이 배출하는 향의 정점에서 배출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눈을 감고 이 그래프를 기억해 주세요. 아, 앞부분에 커피가 어느 정도 로스팅을 하다가 1차 크랙이 된 다음에는 이제 빼도 좋잖아요. 그럴 때 일정 범위 내에서 나는 산미를 좀 줄인 상태로 마시고 싶다면 로스팅을 좀 더 길게 이어가라. 나는 향이 더 피크일 때 마시고 싶다면 조금 더 기다려라. 바디를 더 하고 싶다면 향과 산미를 손해보더라도 로스팅을 좀 더 길게 하라. 이런 방식으로 방향성을 잡는데 빠르게 빨리 그러니까 높은 열을 줘서 빨리 로스팅을 할수록 어떻다? 산미와 향 성분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향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조건일 때 로스팅 시간이 길면 길수록 1차 크랙까지 거둬라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사이에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향미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페셜티 커피라고 한다 그러면 모두 패스트 로스팅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그래프가 나온다면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핸드 드립을 하는 건 요쯤에 끝난다. 왜? 여기가 다크 로스팅. 여기서부터는 이제 연기가 2차 크랙으로 진입하게 돼서 센 성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얘들이 중요한 건 얘들이 조금만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 나온 작은 것들을 다 짓눌러 버리기 때문에 핸드 드립을 할 경우에는 기름 성분이 나오지 않는 되도록 강한 느낌이 나오지 않는 요 범위 내에서 끝낸다라는 그런 의미를 주는 그래프입니다. 자, 에스프레소는 어때요? 요 범위인 거죠. 에스프레소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해요. 왜? 기름이 성분들을 25초 만에 커피를 추출할 때 압력이 고기압을 가한 상태에서 25초라고 하는 짧은 시간 내에 커피의 성분을 이끌어내려면 기름 성분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성분들을 다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커피의 기름이라고 하는 게 구조적으로 갈고리가 많아서 커피에서 갖고 있는 성분들을 잘 포착해 둔다는 거죠. 그러니 에스프레소를 진하게 볶는 이유는 딱 하나였다. 뭐 빨리 추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손님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드립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이탈리아의 저쪽 위쪽에 있는 그 지금도 람보르기니와 같은 최고의 차를 만들어내는 미케니스트들이 많은 곳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에스프레소 커피를 뭐 저렇게 어렵게 추출해 빨리빨리 추출해서 손님 빨리빨리 치러야지 해서 나온 게 에스프레소 빨리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커피를 진하게 볶아서 성분들이 추출되기 편한 상태로 두는 것이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커피에 기름이 많을 때 성분들이 더 많이 한 잔에 날아가지 못하고 잡혀 있구나. 이제 그걸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그래프가 로스팅과 관련된 그래프인 것이고 드립일 경우에는 어느 범위에서 에스프레소는 다크, 기름 성분까지 나오는 단계에서 우리가 커피 로스팅의 범위를 잡는다라는 건지 아셨고 근데 커피의 기름 성분들은 이 카페스톨이나 카와에 같은 것이 다 디테르펜 계열입니다. 이것이 콜레스테롤 수치와 관련이 있어서 많이 마시면 좋지 않은 거예요. 대신 조금만 드시면 얘들도 몸에 좋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카페스톨은.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카페스톨이 몸에도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 커피를 진하게 볶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도의 차이입니다. 너무 진하게 뽑게 되면 카페스톨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그건 혈중 콜레스테롤의 수치와 관련이 있거든요. 기름이 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종이 필터를 갖다가 종이 필터로 그 기름을 갖다 걸러서 마시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스팅을 할 때 기름 성분이 에스프레소가 아니고 에스프레소도 예전에 비해서는 진하게 볶질 않아요. 이런 건강 문제 때문에. 드립커피에서도 카페스토리 때문이 아니라 드립에서는 클로로겐산과 같은 항산화 물질을 많이 포착하기 위해서 라이트 로스팅을 하죠. 그래서 앞으로 로스팅은 커피의 그 주요 건강 성분들까지도 함께 아우려야 됩니다. 자, 이건 저희 테이스팅 부분에 대해 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 물리적 변화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커피 이제 세 번째에서는 물리적 변화에 대한 공부를 이제 하게 되는데
물리적 변화는 말씀드렸어요. 커피를 로스팅하게 될 때 화학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이즈가 어떻게 바뀌고 거기에 있는 이제 색깔이 어떻게 바뀌느냐라는 부분이고, 역시 매번 시간이 바뀔 때마다 복습 나오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테이스팅 부분은 넘어가고 로스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얘를 이제 화학적으로는 드라이 히트 트리트먼트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정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을 주지 않는 거예요. 수분을 주지 않는 열 처리. 그래서 로스팅의 방식을, 우리가 이제 논문 전문 용어로 할 때는 열을 주는 방식이 수분기가 없는 드라이 히트를 주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질문 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로스팅 할 때도 물이 형성이 됩니다. 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만들어지는 거지 물기가 있는 열을 주는 것이 아니죠. 왜 만들어져요? 안팎의 기온 차이인 거고, 또 하나는 생두 자체의 수분율이 커피 하나당, 생두 하나당 거의 11에서 13%까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물리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색깔이 바뀐다, 물리적인 겁니다. 그리고 또 어, 겉에 있는 지름이 바뀌죠. 이 주름이요, 주름. 주름이 들어갈수록 펴지고, 주름이 펴지는 이유가 뭐예요?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이죠. 사이즈가 커지면서 주름이 펴지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주름의 정도를 보고 색깔의 정도를 보고 커피를 언제 빼내야 될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 자, 이제 그래프 보실까요? 아, 이 그래프를 많이 보는 거예요. 이제 이 그래프를 보는 방식은, 얘가 몇 도인지는 다 어떤 로스팅을 하느냐, 어떤 로스팅기를 쓰느냐에 따라 다르고, 같은 로스팅기라고 하더라도 그 주변의 날씨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중요한 거는 어떤 커피 콩이라면 모두 이 형태를 보인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여기 밑에 보는 커피를 로스팅기에다 집어넣고 1분 지나고 2분 지나고 3분 지나고 4분 지나고 5분, 6분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패스트 로스팅 하게 되면 이렇게 퍼져 있는 그래프를 앞으로 당길 수가 있겠죠. 열을 세게 주면 여기서는 5분짜리가 4분의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고, 여기서는 6분짜리가 5분에 벌어지고, 이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뉘어져 있는 것이 앞으로 이렇게 당겨진다는 거죠. 그죠? 결국 패스트 로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로스팅을 빨리 끝내는 거예요. 아까 향 성분 때 말씀드렸어요. 모두 다 스페셜티 커피는 로스팅 시간을 짧게 가고자 한다. 왜? 로스팅 시간이 길면 길수록 향 성분들이 많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거나 불에 의해서 분해돼 버리니까. 그러니 커피를 잘 볶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죠. 어떻게 해야 된다? 타거나 덜 익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 로스팅 시간을 최대한 짧게 가져간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기술인 거죠. 그래서 요 그래프마다 항목마다 다 명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트라고 하는 것은 로스팅기 머신에다가 생두를 투입하는 거죠. 생두를 투입하면 그 안에 생두가 닿는 곳에 온도계가 꽂혀 있습니다. 그러면 생두가 들어가면서부터 이때 생두를 바깥에서 투입할 때는 생두의 온도가 실온의 온도니까 한 20도 정도가 되겠죠. 안에 드럽 안에 공기의 온도는 예열을 통해서 뭐 170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170도를 체크하고 있는 온도기에다가 20도의 생두가 닿아지면 온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생두를 투입을 하면 그 드럼 안에 온도계가 포착한 온도가 쭉 계속 떨어집니다. 그죠? 그러다가 여기서 보면 한 80도 정도의 이제 정체 현상이 빚어져요. 우리가 여기를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해요. 떨어지는 온도가 올라가게 될 거거든요. 자, 이때의 의미는 뭐냐면 그 안에 온도계가 체크하겠던 공기의 온도와 생두의 온도가 일치한다. 다시 말해서 20도에 들어갔던 생두의 온도의 겉면이, 온도계에 닿는 생두의 겉면의 온도가 80도까지 올라갔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젠 앞으로 온도는 계속 올라가겠죠. 왜? 생두가 뜨거운 환경에 들어가서 1분 30초 만에 저점을 기록하는데 그때 온도가 80도다.
불은 계속해서 지금 제공되고 있으니 이제 안에 생두화의 겉면의 온도뿐만 아니라 내부의 물이 끓는 점까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내부도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그런 뜨거움이 온도계에 전달되면서 온도는 쭉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포물선을 그리면서 쭉 올라가다가 이제 색깔이 갈변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올라가는 속도가 좀 빠르다가 이제 점점 늦어지죠. 왜냐하면은 수증기에 의해서 올라가는 속도가 낮은 데에서 높은 데 올라간 데까지는 당연히 빨라지고, 일단 온도가 높아지면 우리가 80도에서 81도로 1도 올릴 때 들어가는 열량과 150도에서 151도를 1도 올릴 때는 차이는 1도라고 하더라도 그 수준이 다르죠. 그래서 뒤로 갈수록 온도가 올라갈 때 1도 올릴 때 열량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속도가 이렇게 느려집니다. 마이야르 리액션 다음에 이제 캐러멜라이제이션, 이제 수크로스가 캐러멜 되는 과정을 거쳐서 1차 크랙이 마침내 나오기 시작했죠. 1차 크랙이 되면 온도 변화가 사실 크지가 않아요. 그죠? 1차 크랙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수증기가 꽉 차서 그 세포 안에 있었던 수증기와 그 기체 성분들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1차 크랙에서 계속하게 되면 이제 2차 크랙이나 아니면 배출을 하게 되죠. 이 전체 그래프를 볼 때 우리는 10분 로스팅을 하는 그러한 그 구조를 가졌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1차 크랙서부터 배출할 때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걸렸죠? 2분 걸렸네요. 왜? 8분에서부터 10분까지니까. 자, 그러면 전체 로스팅 구간 10분 중에 1차 크랙에서부터 배출할 때까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죠? 20%죠. 전체 10 중에 1차 크랙 이후에 배출할 때까지 2분 걸렸으니까 10분 중에 2분을 차지하니까 20%가 되는 거고, 바로 이 부분을 커피를 볶는 기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용어를 잘못 이해했어요. 발연된다. 발연이라고 하는 것은 향미의 발연을 의미하는데, 로스팅 이런 프로파일에서 발연은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머신을 만드는 사람들은 크랙 소리가 날 때부터 그거를 발연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커피를 볶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1차 크랙이 되면 커피가 거의 다 이제 향미가 만들어지고 익은 거야. 아, 그러면 그때 커피의 맛이 난다고 하니 그때부터 1차 크랙 소리가 나면 우리가 그때를 디벨로프먼트라고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가 바로 디벨로핑 타임이 되는 거예요. 디벨로핑 타임이 2분간 지속된 거죠. 왜? 1차 크랙부터 배출할 때까지 2분간 디벨로핑 타임이 진행이 됐고, 전체에서 디벨로핑 타임 2분이 갖는 범위를 DTR, 디벨로핑 타임 레이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DTR이 20% 정도면 드립용, 40% 정도면 1차 크랙 있은 다음부터 시간을 더 많이 길게 갔다는 의미가 되니까 이제 에소프레소용, 이런 방식으로도 이제 지표가 다양하게 쓰이는 거죠. 자, 우리가 흡열은 뭐 어느 일정 구간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어떻게 돼요? 불은 계속해서 커피 콩을 향해 들어가고 있었고, 콩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열을 받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 열을 계속 받으면서 안에 있던 수증기와 가스가 바깥으로 뛰쳐나오니까 콩에서 전체적인 흡열 과정 중에 발열이 좀 있을 뿐이죠. 그죠? 파핑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로스팅에 대한 체크 포인터들 쭉 나옵니다. 우리가 그린 빈, 생두를 잘 알아야 되고, 배치 사이즈, 한 번 로스팅할 때 담는 커피의 그람수. 그러니까 우리가 너 요번에 로스팅 한 번에 얼마를 볶은 거야? 나 한 번에 1kg 볶았어. 그러면 배치 사이즈가 1kg다라는 거고, 투입 온도는 콩이 드럼에 들어갈 때의 온도, 터닝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 들어간 생두와 드럼의 온도가 같아지는 저점인 거, 마이야르 리액션은 갈변 반응이 일어나는 시점을 의미하는 거고, 캐러멜라이제이션은 이제 설탕이 진하게 캐러멜처럼 색이 바뀌는 거, 1차 크락은 1차의 소리가 들리는 거, 그 다음에 또 조용해졌다가 두 번째, 이때는 이제 기름이 막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배출이라고 하는 것은 드럼에서부터 커피를 빼내는 거, 빼낸 커피를 빨리 또 냉각시키는 거, 식히는 거죠. 얘를 식히는 거를 빨리 식혀야 돼요. 자, 여기 앞부분은 빼고, 이게 이제 커피가 바깥으로 나오는 과정입니다. 그죠? 이렇게 바깥으로 나온 다음부터 공기 중에서 식히는 이 과정을 우리가 냉각, 칠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냉각이 커피가 바깥으로 배출될 때 온도가 뭐 예컨대 한 200도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 200도가 배출될 때 200도라는 얘기는 콩의 온도가 200도라는 뜻이거든요. 이 200도를 4분 이내에 40도로 빨리 떨어뜨려야 돼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얼마나 빨리 식히느냐를 가지고 맛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를 봤더니, 여러 관능 평가 중에 4분 만에 40도 정도로 떨어뜨리는 경우에서 단맛이 잘 유지됐다. 그래서 커피를 칠링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모두 4분 만에 40도를 한다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쭉 나오는 이야기들을, 제가 설명한 얘기들이 쭉 나오고요. 이런 것들을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다 설명했던 얘기고, 요게 그 얘기입니다. 배출 후 콩의 온도는 4분 이에 40도까지 떨어뜨려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구조, 물리적인 구조를 한번 보겠는데, 이 커피 생두의 구조들입니다. 로스팅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안에 공간이 많이 벌어지죠. 로스팅하면서 공간이 벌어진다는 얘기는 부피가 커지게 된다는 뜻이고, 부피가 커지면서 이 사이사이로 물이 들어가서 커피를 추출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커피를 마신다고 할 때는 이런 세포 안에 들어있는 바로 이런 성분들을 마시는 거예요. 요게 이제 세포고, 세포 안에 들어있는 이런 성분들을 물로 통해서 우리가 커피를 그 추출해 마시는데, 얘가 로스팅을 하게 되면 사라진 게 아니라 여기에 다 이제, 이건 이제 동결건조 그 마이크로 전자현미경을 하느라고 시료 처리를 해서 고체처럼 보이는 거지, 얘가 이제 액체인데, 로스팅을 하게 되면 얘가 어디로 사라진 거냐면 여기 벽면에 다 늘러붙어 있습니다. 이 늘어붙어 있는 것을 그라인딩을 해서 우리가 커피를 추출해 마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모두 이제 그린 빈 상태. 얘도 지금 커피 전자현미경을 시료를 만드느라고 액체 상태가 아니고 이렇게 냉각이 돼서 붙어 있는 상태지만, 살아있을 때는 이게 모두 다 액체입니다. 얘가 로스팅을 하게 되면 액체니까 모두 수증기는 날아가 버리고, 이 벽면에 향기 성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향미 성분들, 몸에 좋다는 클로겐이 다 붙어 있죠. 얘를 추출하기 위해서 얘를 다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쇄를 하는 거죠. 부피 변화는 로스팅할수록 부피가 커진다라는 거. 이제 여기는 패스트 로스팅과 슬로우 로스팅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또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도 9시 반에 끝날 겁니다. 제가 좀 잠깐 쉬는 시간을 10분 정도 하고 9시 5분부터 한 25분간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9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